국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구로구 콜센터 사건을 계기로 집단 감염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지책과 직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어제 확진자에 대한 네. 증감폭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숫자가 주는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7,755명의 누적 확진자, 그리고 하루 사이에 242명의 신규 확진, 그리고 41명이 격리 해제가 돼서 완치가 돼서 지금까지 288명이 퇴원을 했다. 네.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런 발표들의 추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100명대 정도로 확진 환자가 줄고 있고 경북 지역도 좀 이제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지금 사실 서울에서의 그런 콜센터 사건만 없었으면 아마 어제도 100여 명대의 확진자로 끝났을 텐데 네. 서울에서의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200명대로 다시 좀 올라간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발생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집단 시설, 그러니까 이런 콜센터뿐만 아니라 병원, 요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데서 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워낙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했을 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집단 발병 형태가 맞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신천지에서 발생했던 부분은 조금 다른 형태로 거의 4천여 명 이상 발생했던 부분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거 외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집단 시설을 통해서 발병하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집단 시설 내에서 환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또는 이런 집단 시설 내의 발생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앞으로의 방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에 하루 사이에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다시 올라선 건 구로구 콜센터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보면은 직원 교육생에서 207명 정도인데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워낙 전파력이 높다는 거는 알았지만 정말 새삼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명이 아마 감염돼서 그 안으로 들어왔을 거긴 했을 텐데요. 예. 네. 아마 그 한 명이 여러 명 감염시키고 그 여러 명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감염시키는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확산하는 패턴들로 아마 감염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센터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한번 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서로 그 안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그 안에서 오고 가면서 계속 만나게 되고 예. 또 같이 사용하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간접 전파의 양상들도 그 안에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 같이 마시는 커피라든지 이런 컵이라든지 이런 만지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단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는 측면들이 먼저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게 대부분의 콜센터들이 대부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예. 이제 이렇게 의뢰에 해당되는 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았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파력이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들은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비말 전파, 이른바 침을 통한 네. 전파들에 대해서는 많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 콘서터 직원 또 감염 사례를 봤더니 옆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게 또 감염이 됐다라는 또 사례가 있어서 이게 보면 혼자 밥을 먹으면서 옆에랑 일부 식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시적인 차단 벽까지 아크릴 벽으로도 해놓고 네. 칸막이를 해놓고 이랬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그런 장치가 없으면 굉장히 혼자 밥을 먹어도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사뭇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식당들이 너무 잘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옆에 다닥다닥 앉아서 막 드시게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나와의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네. 근데 대부분 저희가 길면 1m, 더 길면 2m 정도 안에서는 비말이 전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 안에서도 조금 더 좀 듬성듬성 앉아서 하거나 보는 방향을 좀 한쪽 방향으로 보고 하면 서로 마주보지 않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밥 먹으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숨을 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더라도 이제 숨을 쉴 때도 사실 비말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모들이 사실 있어서 일단 식당 안에서 이제 좀 그 과밀을 한 부분들을 좀 넓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식당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원 식당 안에서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 직원 식당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한 분 이제
뭐 걸린 분 있다 그러면 직원 식당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 식당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과밀도를 해결하는 그런 직장들 꽤 많습니다. 예. 저도 오늘 점심을 직원 식당에서 먹었는데 새삼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직원 사례를 살펴보면은 6일까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10일에 확정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6일 이전에 감염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전에 아마 증상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 4일 지나서 이제 확진이 된 양상이잖아요. 증상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일부터 또 제주 여행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여기 콜센터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게 증상을 앓거나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전혀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건강하니까 증상도 못 느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이분들도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확진자 많으니까 이제 검사하면서 확인된 이런 무증상 감염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지금 젊은 사람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구로 콜센터의 직원 중에 신천지 교인이 또 5명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음성 판정은 나왔는데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많은지 새삼 또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음성 판정이라고 해도 우리가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전파를 겪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 교회 분들 통해서 이 안에 전파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은 불가능한데 그렇죠. 네. 다만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 그분들이 너무 증상이 가볍고 심하지 않아서 일단은 그분들 통해서 안에 전파는 되고 본인은 이미 회복기 접어들어서 검사상 음성이 나온 사례도 사실 배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역추적해서 아마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좀 해야 될 상황들이긴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걸렸었는지 과거에 걸렸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는데 네. 이제 앞으로 연구가 되면 항체 검사나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하면 추후에 뭐 2, 3주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이전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들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 역학조사의 방법 중에서 항체 검사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센터 직원들 중에 확진자분들을 네. 보니까 거주지가 수도권 곳곳에 퍼져 네. 있고요. 주로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해서 네. 사실 뭐 지하철 워낙 많은 수가 이용을 네. 하다 보니까 접촉자를 다 찾기도 힘들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사회 감염 시작이 되면 좀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출근 시간들을 좀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정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게끔 유도가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정책적으로 시간이 몰릴 때는 평량을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놔서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타게끔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오히려 이제 편량을 확대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거든요. 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래서 대중교통 안에서는 접촉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또 그 보건당국의 또 브리핑에서 나왔던 네. 얘기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네. 이 방송 그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너무나 많죠. 명확하기 예. 때문에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고는 뭐 지하철하고 대중교통밖에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직장이나 이런 쪽에서 배려를 하든지 아니면 또 직장들도 업무의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가? 뭐 만약에 이제 근무 자체의 시간 수를 좀 노동 시간을 좀 줄여주셔서 그러니까 일부 2부 근무제를 선택하면 일부는 오전에 출근하고 2부는 오후에 출근한다든지 또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나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 재택을 하더라도 그거의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그런 사회적인 그런 배려들이 선제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같은 인원을 지금 고용해서 쓰는데 시간 수가 줄어버리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손해들을 메꿀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처음부터 늘어가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우려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네.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다들 가지셨을 텐데 이번 콜센터 사태를 통해서
그게 더 현실화,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구로 콜센터랑 신도림역이 워낙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네. 신도림역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하기로 유명한 곳이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여기서 다들 뭐 서울 경기권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데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또 새로운 내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합니다.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든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그런 정책적인 배려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의 전반적인 그런 그 대중교통 이용 시설에 대한 그 개편안들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스크 오부제 이야기 해보시죠. 오늘로 사흘째를 맞이했고 예. 또 오늘부터는 그 마스크 판매 현황 알 수 있는 앱도 시작이 예. 됐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아직 그런 앱이나 이런 거 사용을 잘 못하시거나 앱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면 없고 막 그래서 약국을 4-5군데씩 다니신다는 분들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서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을 조금 좀 편의성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 주셔야 그러니까 특히 약국도 이제 많이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사회적 배려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약국이 별로 없는 데는 뭐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뭐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흘째 마스크 오부제 맞고 있는데 사흘 동안에도 많은 혼잡,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주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평일날 구매 못하면 주말에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번 주말에 또 어떤 상황들이 빚어질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중에 못 사시는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중에 많이 못 사셨을 텐데 네. 주말에 몰려가는데 또 약국들이 이제 대형 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은 대형 병원 이제 근무 시간 토요일 근무 시간이 대부분 12시나 그렇죠. 1시에 끝나버리면 1시 문 닫아버리면 네. 마스크 구매 못 하는 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니까 또 주말에는 좀 한정적으로라도 좀 구매할 수 있는 데를 늘려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좀 직장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할 것 같아서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들 그 생각 하실 텐데 뭐 빨리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 보면은 저희 초반부터 마스크 잘 써라, 또 손 잘 씻어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굳이 따지자면 둘 다 중요하겠지만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언제나 그렇지만 손위생입니다. WHO도 그렇고 CDC도 그렇고 손위생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손위생이 강조되면 마스크 쓸 이율들도 많이 줄일 수 있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특히 손을 통해서 자꾸 얼굴이나 이런 데 자꾸 손을 만지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마스크의 측면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막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손으로 얼굴 댈 때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오히려 그렇죠.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손위생을 잘하면 마스크 쓸 일들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콜센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더 지금 궁금한 게 생겨갖고요. 지금 네. 우리가 콜센터가 새로운 또 이번 키워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1339 콜센터, 이 코로나 신고하는 그 1339 콜센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재택 상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2-3주 내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워낙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전화 오는 거 많을 때는 거의 5만 톤까지 소화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 업무들을 감당을 해주시니까 병원 배정이라든지 환자들 선별진료소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을 잘 해주시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현재 133 콜센터는 아마 마스크 다 착용하고 아마 근무하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또 그 과밀도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그 강남 성심병원은 상황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대학병원들의 그 마스크가 다 동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 성모병원이나 뭐 이런 데는 네. 수술용 마스크가 또 입고가 안 돼 갖고 예. 뭐 대학병원들이 면 마스크 사용도 하고 뭐 아껴 쓰고 서울대병원도 그렇다고 하는데
뭐 병원이라고 마스크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이제 그런 구매 담당하는 부서한테서 마스크 구입 어려운데 좀 다른 마스크 구입해도 되냐고 이제 전화 통화를 받은 적 저희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아껴 쓰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공공 그 마스크 배정에 있어서 일단 병원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빠듯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중국 상황이 안정이 되면 워낙에 중국에서 원래 부자재라든지 예. 마스크가 많이 수입이 됐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여야 전반적으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병원들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여기서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마스크 구매나 이럴 때 대량 구매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구매에서 매번 밀리고 있는 상황돼서 예. 요양병원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되게 사망자도 많고 이런 문제 계속 터지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의 마스크 공급이 좀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 시설들도 지금 마스크 거의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써야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있는 직원이 대부분 이제 출근 못 하긴 하고 있지만 증상이 가벼워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마스크를 안 쓰고 근무했다가 집단 감염의 그런 소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양 시설이나 그러면 장애인 시설 같은 데에 근무자들에 의한 마스크도 조금 이제 일부 의무 할당이 좀 시켜서 네. 배정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쪽은. 최근에 보면은 뭐 일반 병원과 다르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폐쇄도 하루 정도 늦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뭔가 그 후에도 뭔가 출입자들 통제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양시설 자체가 이제 의료진이라고, 그러니까 요양 이제 병원이야 의료진이 많지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라 그래봐야 보통 상주하는 간호사 1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이런 네. 상황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요양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빨리 나오셔서 그 상황들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생겼던 문제들인데 네. 너무 다른 데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바로 이제 개입이 안 됐던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쪽은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그런 요양시설이나 그런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데 문제 생겼을 경우에 가장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해결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구로 콜센터처럼 뭐 지역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해외, 미국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워낙 코로나의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해외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20대 네.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입국해서 뭐 다른 확진자랑 접촉한 사실도 없고 여행 네. 중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우려가 조금씩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 계속 산발적인 유행 자체가 국내에서의 산발적인 유행을 일으킬 만한 상황들, 그러니까 집단감 시설 발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발병 패턴들을 계속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좀 상당히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검역 관리 국가로 지정을 빨리 해서 네. 검역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사전에 이제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든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단계들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재유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재유입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 이 코로나19 자체가 아예 전 세계적으로 잠잠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런 상황이 뭐 몇 개월에서 뭐 1년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국가도 자기네 상황이 유행 상황이 통제됐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의 어떤 방역의 측면이라든지 어떤 병원에서의 진료의 측면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아마 네. 이게 장기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 저희는 사실 언제쯤 소강 국면에 접어드나 종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종식의 개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예. 우리나라 내에서의 대규모 발생 자체는 감소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유입되는 환자들 통해서 소규모 유행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신천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집단 발병이 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중간중간에 한두 도시 같은 경우에 또 한번 대폭 발생하고 또 잠잠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역의 단계는 일단은 지금 상황
상황들을 잘 가라앉힌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유입들을 어떻게 막아낼 건가를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고민해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12월부터 추세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발병하는가 싶더니 좀 잠잠해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아졌더니 이탈리아, 이란으로 넘어가고 또 미국에서 최근에 확진자 수가 네. 많아지는 양상이거든요. 좀 나라를 옮겨 다니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 어떤 발생이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이제 한번 유행을 하면 그거의 영향으로 주변 지역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예. 또 그런 지역에서 환자가 많아지니까 그 영향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형태대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네. 그나마 중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은 이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라는 특정적인 부분이 이제 가라앉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순응해주면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가라앉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제가 된 거지만 예. 만약에 다른 국가들 같이 만약에 이란이나 뭐 이탈리아가 만약에 통제권을 상실을 해버려서 거기가 아주 그냥 대규모 발생지가 돼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국가가 생긴다면 그거를 통해서 장기간 유행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 통제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야 가라앉겠지만 네.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 자체가 이런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진단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들은 아예 상시적 유행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국가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국가가 계속 유행 상황으로 계속 이제 빠지는 그런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 어제 확진자가 24명이라고 해요. 이 네. 중국의 통계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과 한 2, 3주 전에 중국의 추세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상황인데 의학계에서는 이 중국의 이런 변화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국이 강력한 통제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는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통제를 해서 간신히 이뤄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출구 전략을 두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생활의 반경이라든지 그런 산업계의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상황일 겁니다.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는 확진자들이라든지 진단이 아직까지 확진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금 소규모 유행이 중국 상황 안에서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아마도 이런 단계적으로 이제 그 생활을 정상화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재유행의 단계를 걸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정상화할 거에 대한 어떻든 되게 좀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괜히 이제 바로 그런 통제를 풀었다가 유행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중국이 먼저 그런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방법들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에서 강력한 통제를 한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시는 것 그런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중국처럼 중앙집권적이고 아주 통제가 강력한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주 민주적인 국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부분인데 중국은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예. 우리나라는 시민 의식으로 해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더 시민의식에 기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거기는 한데, 다만 이 부분들이 어떻든 통제 방법들을 해제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제할 거냐는 또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면서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탈리아도 워낙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뭐 결혼식, 장례식까지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 숫자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 불능인 상황이 되면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 상황이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건데 진단도 잘 못하는 내리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면 그냥 온 국민이 그냥 제자리에 멈춰 서 있으라라는 거 말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한 2주 정도 그냥 가만히 있게 하면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는 거를 이제 예. 기대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잠잠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가능했지 그 상황을 만약에 넘어서서 이태리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나라도 궁극 마지막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뻔했거든요. 근데 예. 다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사실 정말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그 앞서서 이 코로나19가 종식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소규모지만 지역 내 집단 감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네.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냐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백신이죠. 백신이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한테 맞힐 수만 있다 그러면 유행이야 뭐 금방 종식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일 빠른 백신들이 아마 다음 달 정도나 이제 인체 대 사람 대상 연구가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분석되어지고 또 다음 단계 임상 연구를 진행하려면 아마 거의 1년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빨라야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이나 돼야 아마 사람한테 맞을 백신이 후보가 결정되는 거고 또 그거를 또 상용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도 다른 문제에 네.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모르겠습니다. 기술력이 빠른 나라부터 시작되고 그게 남으면 다른 국가로 이제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내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 조금 서둘러야 되고 아주 대규모의 연구비가 투여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생각은 들고요. 네. 치료제는 그나마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에볼라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썼던 치료제들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세포 실험이나 이런 데서 일단은 좀 효과가 있는 게 지금 증명이 된 약들이 이미 중국하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 결과들이 빠르면 4월 말이라든지 5월 초에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다고 나오면 이제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우리나라 약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약을 또 치료제를 얻을 거면 또 그걸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쓸만한 약이 4, 5월쯤 나오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느냐 또 그 이후 문제이긴 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5개 회사가 뭐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초기 단계다라는 또 진단이 나와서요. 네. 이게 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백신 기술 자체가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임상까지 연구해서 출시까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처음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렇군요. 대부분 다른 국가에 만들었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정도 개발 수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능력까지 좀 가지게 된다면 사실 국민들한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업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예. 정부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전문가들이 그냥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범위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좀 유행하는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WHO는 계속 팬데믹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WHO를 너무 요새 많이 비판을 하긴 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팬데믹을 선언하더라도 지금 WHO가 꺼낼 카드가 없습니다. 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아. 꺼내버리고 났는데 자기네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WHO 입장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뭔가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팬데믹이니까 백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하고 싶긴 한데 그런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주요 국가들이 지금 자국의 유행 상황들 컨트롤하기에 지금 바쁜 상황이라서 못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WHO는 그런 힘을 모으는 정도의 행정 기관이지 자기네가 직접 뭔가 그 현장에 가서 뭐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이미 겪어서 조금 안정권이 아직은 좀 멀긴 멀었지만 그런 국가들이 이제 타국,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 해결을 못하고 있거나 방역 시스템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을 시작해야 WHO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팬데믹 선언 자체를 하기가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코로나와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사태 초반부터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19 전염력이 평균 기온 8.7도에서 가장 높다라는 결과가 나와서요. 8도 정도면 딱 요즘 우리나라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워낙에 이제 사람 사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행 시기가
이제 그 겨울에서 봄까지 유행을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걸려본 적이 없잖아요. 예. 예.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그냥 그 바이러스는 살기 좋은 환경에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네.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 자체가 차단되는 뭔가의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계절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스처럼 뭐 여름 됐으니 사라졌다 그래서 기대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의 유행 상황을 봐서는 사스처럼 여름 후에 없어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오히려 방역적인 부분들이 강화돼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걸 어떻게 끊을 건가가 마련돼야지 없어질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방송을 하니까 교수님들 뭐 모시면 이것 좀 여쭤봐-달라 뭐 이렇게 대신 물어봐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원래 손 씻기가 워낙 강조가 되니까 뭐 손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에도 또 손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얼굴을 막 2, 3천 번 하루에 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손을 세정제로 씻은 다음에 얼굴을 소독한다고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뭐 얼굴을 두드리는 거는데 얼굴이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알코올이다면은 되게 좀 이렇게 그 자극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상당히 자극이 아프죠. 오래 가서 예. 충혈도 되고 이런 네. 그 결막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